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학교 이시혁입니다. 이 남원시 양봉농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2024년도 첫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살충제와 꿀벌, 여기 한 섹션입니다. 그리고 꿀벌 응애 관리,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 아마 꿀벌 응애일 텐데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 꿀벌 응애는 조금 이제 떨어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꿀벌 응애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살비제를 사용을 하죠. 다양한 약제를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로 보면은 그 앞 섹션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꿀벌은 그 토종 꿀벌하고 달리 사는 장소가 농경지 근처에 삽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토종벌 뭐 기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토종벌은 이제 일반적으로 깊은 산중에 이 계곡, 골짜기 같은 데서 많이 살죠. 그러나 서양 꿀벌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근처에 나와가지고 이 채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재배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농약에 많이 노출이 되죠. 여기 보면은 뭐 제초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고 살충제도 있고 뭐 생장 조절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우리가 벌통을 열어가지고 안에다가 처리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꿀벌응애나 혹은 가시응애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살비제들이 있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항생제도 처리를 합니다. 부조병 같은 경우에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밑빠진 벌레인가요? 스몰 하이브 비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남쪽에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일부 약제를 또 쓰기도 합니다. 결국은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약제들, 그리고 벌통 안에 직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약제들에 의해서 꿀벌이 항상 노출이 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꿀벌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농약, 특히 이제 농약 중에서는 독성이 제일 높은 게 뭡니까? 꿀벌도 곤충이죠. 근데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약이 뭐예요? 우리가 살충제라고 그러죠. 살충제. 그래서 결국은 살충제에 굉장히 약합니다. 민감해요. 그래서 결국은 농약 중에서도 여기 살충제가 꿀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어떻게 하면은 꿀벌이 이런 살충제에 노출이 되게 되는지, 또 살충제가 꿀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 섹션에서 1시간 한 반 정도 설명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농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약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색깔 코드를 줬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초록색, 제초제는 노란색,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제 논이나 밭에서 농약을 사용을 할 때 바로 이제 색깔별로 이게 어떤 종류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약의 그 라벨을 보면 이렇게 다 뭐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그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맨 아래쪽에 이렇게 독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색깔 코드로 해놓는데 독성이 높으면은 빨간색이고 독성이 그보다 낮으면 이렇게 노란색이죠. 그리고 독성이 낮은 경우에, 저독성인 경우에 파란색을 씁니다. 쉽게 이제 감이 잡히죠. 이게 독성이 어느 정도이다. 근데 여기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농약을 이제 독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보건기구나 혹은 미국의 환경청에서 이런 등급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독성, 보통독성, 고독성, 맹독성, 이게 독성이 이제 10배씩 증가를 할 때 이렇게 맨 독성이 낮은 걸 저독성. 물론 이 아래에는 무독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독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보통 독성, 고독성, 맹독성. 이제 이게 한 10배씩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농약 중에서도 살균제보다도 살충제가, 제초제보다도 살충제가 제일 독성이 높다. 사람한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충제가 결국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제일 높죠. 살균제, 제초제 별로 꿀벌에 대해서 독성 없습니다. 그러나 살충제가 독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꿀벌이 뭔가 이제 불편해요. 약에 이제 노출이 됐던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뭐 아마 여러분들 이거 뉴스 미디어 혹은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을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얼마 전에 이게 꽤 된 얘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니까 프랑스를 비롯해서 EU 유럽 공동체 나라에서 몇 가지 살충제를 사용 금지를 했었죠. 그게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종류인데 이제 그 중에서 3종의 약제를 2018년도부터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꿀벌을 유인을 더 많이 하고, 만약에 얘네들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습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꿀벌들은 특히 외역봉은
밖에 나가가지고 애욕 활동을 하죠. 꽃을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꿀과 화분을 꽃가루를 다 채취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학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약재에 아주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때 기억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갔다가 자기 집을 못 찾아 들어옵니다. 귀소율, 돌아가는 이제 귀소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봉군 자체가 붕괴를 하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이런 약재에 노출이 되게 되면 꿀벌의 비행 이 근육의 대사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는 저장이 돼 있어요. 포도당은 있는데 결국은 그걸 제대로 못 써가지고 날아갔다가 1km 날아갔다 1km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근데 오다가 한 500m 남겨놓고 힘이 빠져가지고 뚝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꿀벌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가 꿀벌의 영속성, 꿀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EU에서 사용 금지를 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네오니코틴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살충제 시장이 거의 30%를 차지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EU나 북미에서만큼은 그런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네오니코틴 요 약재가 이런 모양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는 조금 이제 생소하실 텐데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재들이 결국은 꿀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내용이 이제 앞 섹션이 바로 꿀벌 살충제 종류와 독성 여기까지가 앞 내용입니다. 여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꿀벌응의 방제용 살충제 및 저항성 그리고 요게 이제 뒷 섹션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뒤쪽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 강의 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덜 지루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살충제 말은 말씀은 많이 들었겠죠? 들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살충제 종류가 수백 종류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종류만 해도. 그래서 결국은 그 살충제가 인류에서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 왔는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약재가 유기염소계입니다. 유기염소계. 아마 여기 계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출생하셨을 즈음에 1930년대부터 처음으로 그때 유기염소계 살충제를 사용을 했어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DDT죠. DDT나 뭐 다엘주린이나 혹은 린데 이런 종류의 약재들이 다 유기염소계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 화합물 속에 염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염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 후반에 1937년도인가요? 3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가 이제 만들어졌고, 요게 1940년대부터 사용이 됐죠. 그리고 피레스로이드가 하는 약재가 천연 제충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살충성 국화죠. 국화에서 추출해서 쓰다가 그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합성을 한 게 195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된 게 한 19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계속 사용이 되게 됐죠. 생물농약계는 1970년대, 호르몬계도 70년대, 니코틴계 아까 말씀드렸죠.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게 네오라는 게 라틴 말로 새롭다, 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오 니코틴이라는 거 우리 담배 속에 니코틴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담배의 살충 성분이 니코틴입니다. 천연 니코틴을 구조를 모방을 해서 만든 게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인데 요게 1983년도에 최초로 합성이 되고 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최초 유기염소계하고 니코틴계 살충제 간에 한 50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 거죠. 근데 왜 옛날에 이렇게 개발했던 약재들을 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DDT가 처음에 합성이 되고 살충성이 있어서 결국은 인류와 곤충과 해충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완전하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고 나서 이 DDT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살충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기 밑에 다 저항성이라고 써놨죠? 해충이 금방 저항성을 발달시킵니다. 왜? 해충 죽기 싫으니까 일단 몇 번 계속 그 약재에 노출되고 한번 죽다 보면은 결국은 안 죽는 저항성을 발달시킨 새끼들을 계속 나가지고 결국은 정상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후대 개체들, 새끼들은 다 저항성이 이제 빠른 속도로 발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이 유기염소계 그 당시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 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우리 몸속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쉽게 분해가 안 됩니다. 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속에 지방 조직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신경 조직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신경 조직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뇌죠, 뇌.
뇌 속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퇴행성 신경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초창기에 했던 이런 약제들이 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거 더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얘기하는 이 1980년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피라졸계라고 하는 종류가 나왔고 그다음에 마크로 락톤계가 1990년대, 다이아마이드가 2000년도, 파이롤계 이런 식으로 해서 농약은 끊임없이 특히 살충제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의 독성이 꽤 높은 약제들을 우리가 몰랐으니까 허용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독성이 높은 걸 알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독성이 높지 않은 약들만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약재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작물 재배하시는 그 재배 농가도 같이 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 그 농약상에서 사서 쓰는 대부분의 살충제들이 독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 보통 독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독성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사람에 미치는 독성 먼저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꿀벌에 미치는 독성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기염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파이롤계도 있고 이거 말고도 속에 여기서 말씀 안 드린 약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종류가 많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부터 지금 도입된 제도가 바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죠. 이걸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약자로 PLS라고 그래요.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이제 이건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첫 번째 계기는 우리나라에서 농약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쓴다. 아무데나 그냥 쓰다 보니까 그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혹시 뭐 배추를 재배한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오이를 재배한다 할 때 그 작종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이를 재배하는데 하우스 오이를 재배하시는데 거기에 허용되지 않은 다른 약을 무심코 썼다가 나중에 거기서 그 성분이 검출이 되면 그 오이는 전량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물별로 이제 약제 사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약을 무분별하게 안 쓰니까 이제 훨씬 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PLS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들 양봉장이 있죠. 각각의 양봉장이 있습니다. 그럼 양봉 주변에 다 논도 있고 밭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PLS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재배농가에서 약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오른쪽에는 논이 있고 왼쪽에는 참깨밭이 있고 뭐 어디에 뭐 어떤 밭이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 쓰고 있는 어떤 종류의 약재가 어떤 종류가 쓰이겠다 계절별로 예측을 할 수 있죠.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약재의 사용 패턴이나 종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면 내 꿀벌이 혹시라도 밖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종류의 약재에 노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PLS 시스템은 재배 농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양봉 농가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충제 독성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살충제도 곤충의 신경이나 사람의 신경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살충제는 다 사람한테도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죠.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고 있는 대다수의 약제들은 독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건데 사실은 독성을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쉽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구, 경피, 흡입. 경구는 먹여서 나타나는 독성이고 경피는 피부에다 발라서 나타나는 독성이에요. 그리고 흡입은 뭡니까? 마셨을 때 나타나는 이 독성을 다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발현 속도에 따라서도 쥐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하고 나서 처리를 한번 딱 1회 처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죽는지 사는지 이렇게 봐요. 죽었구나. 아니면 살았구나. 10마리를 쳤는데 그 중에 5마리가 죽은 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량이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수치 살행이라고 해요. 반절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20마리 쳤는데 10마리가 죽었으면 그것도 반수치 살행이죠. 그래서 이제 약제의 독성을 이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게 세계 보건기구에서 나온 이게 독성 구분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500이다, 50에서 500이다, 5에서 50이다, 뭐 5 이하다 하는 게 바로 반절 죽이는데 필요한 양량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독성이 높겠죠.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조금만 먹어도 죽으니까 숫자가 작아도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경구 반수치사량이라고 하는 거니까 킬로그램당 예를 들어서 사람 쥐의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5mg만 먹어도 반절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저독성 약은 이거의 100배죠. 500mg을 먹어야지 반절이 죽으니까 이게 독성이 훨씬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독성과 맹독성 약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규제를 해서 못 써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약재들은 다 보통 독성이나 저독성 혹은 무독성 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살충제를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독성이 높지 않은 약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표를 왜 가지고 왔느냐? 그럼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고 이제 과거에 썼던 살충제 종류입니다.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많이 노출이 되는 물질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소금 항상 음식 속에서 드시죠. 그다음에 담배 필 때 니코틴 흡수합니다. 그리고 머리 아플 때 해열 진통제로 아스피린 드시죠. 그다음에 카페인이 뭐죠?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 커피예요. 커피.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경구 독성이 200mg이에요. 200mg. 그러면 이쪽에 보세요. 다이크로로버스라고 이게 대표적인 유기인계입니다. 파라치온 인류가 만든 가장 독성이 높은 유기인계 살충제예요. 그리고 말라치온은 인간이 만든 제일 독성이 낮은 유기인계 살충제입니다. 피레스린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천연 제충국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독성이 낮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200보다 낮은 게 뭐가 있는지. 보니까 얘도 200보다 낮죠? 얘도 200보다 낮아요. 카바릴.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수재배 농가에서 매년 개화기 때 적화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꿀벌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죠. 요즘 이제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개화가 되고 나서 2주 후에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거에 꿀벌이 굉장히 카바릴 때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카바릴이라고 하는 카바메이트 계통의 살충제가 사람에 비해서는 카페인보다도 독성이 많이 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말라치온도 독성이 낮죠. 이건 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런 약재들은 이제 거의 잘 안 쓰고 있는 약재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통 독성에 해당되는 약재들이 카페인보다도 독성이 낮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충제가 독성이 아주 높다. 야, 이거 살충제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굳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루에 3잔 드시면 꽤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거 좀 과장이긴 합니다만 살충제를 물에다 타가지고 드셔도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충제가 아주 독성이 높아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은 안 가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